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수출은 빠르게 회복되면서 대기업들이 계속 깜짝 실적들을 내놓고 있는데, 반면 중소기업들은 사정이 좋지 않은 곳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거리는 줄어들고 매출은 많이 줄고 또 외국인 직원 구인난에다 생산 차질을 겪는 곳들이 꽤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 이런 일시적인 어려움이 지나고 나더라도 기업들이 계속 벼랑 끝에 몰리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는 늘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기업들은 은행가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제 정부가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오늘은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돕는 자금 조달 프로그램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육이라고 있죠. 콩으로 만든 고기, 동물 없이 만드는 우유, 식물성 참치, 연어, 이런 친환경 대체육 상품들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이런 대체육 산업 시장, 그리고 어떤 고민들이 남아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양극화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만 좀 잘 넘기면 살아남을 만한 기업들도 이 시기에는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어서 그게 요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그게 항상 문제인데, 그렇다고 은행들은 또 위험하다는 중소기업들 팔 걷어붙이고 직접 도와주기도 어렵죠. 또 거기도 사기업이기도 하고 거기에도 또 고객과 주주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를 좀 정부기관들이 좀 메꿔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한 곳,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일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성유 사장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영어로는 캠코라고도 불리는데, 뭐 자산관리공사나 캠코나 들어보기는 들어봤지만 뭐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른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뭐 직접 나오셨으니까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한국자산관리공사, 영문으로 저희가 캠코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코리아 어셋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입니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저희 캠코를 얘기하면은 네, 위기 때 활약하는 뭐 기업, 이렇게 보통 인식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IMF 외환 위기라든가 예. 2006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저희가 대규모 부실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기 지원하는 그런 역할, 말 그대로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저희가 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역이 지금 많이 확대돼 가지고 예. 사실 경제라는 게 계속 위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장 과정에서도 윗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가 이제 성장하면 조금 침체되는 국면도 있고, 이럴 때 어려운 취약 부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소에는 뭐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일이 없어야 사실은 좋은 시절인데, 예. 신문이나 뉴스나 방송에 캠코가 자주 등장하면 국가에 위기 생긴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과거에는 예. 정상적으로 가다가 이제 위기가 생겨서 역할을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평탄하게 가더라도 그 안에서는 어렵게 활동하는 기업들이 언제 맞아요. 존재를 맞아요. 하거든요. 그런 어렵게 존재하는 기업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역할이 시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와라. 저희 캠코가 그 기능을 하면서 경제가 골고루, 경제 안에 골고루 구성원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저희 캠코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을 은행들이 웬만하면 대출도 좀 해주고, 예. 조금 좀 부실해도 해주고, 나라에서 해주라고 하면, 그러다가 이제 위기가 닥치면 진짜 부실해지니까, 예. 은행들은 이 부실 채권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끌어안고 있으면 계속 우리도 어려워지니까 할 때, 그때 이제 캠코가 그럼 그 부실 채권을 우리가 적절한 가격에 사줄게. 예. 그리고 그걸 우리는 나중에 천천히 팔아서 정리하면 되니까 이 돈으로 은행은 은행 일 하세요 했던 기관이죠. 과거에. 예, 과거에는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는 은행들이 예전과는 달리 몸을 더 사려서 예. 아마 어려운 기업한테는 아예 돈 자체를 안 빌려주니까 위기 때 떼이는 돈도 없고, 예. 그러니 캠코가 나설 일은 없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나서겠다 그 말이죠. 평소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다 잘 살지는 않으니까. 그렇겠죠. 약간 취약계층은 언제나 존재하고 취약기업은 언제나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취약기업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게끔 하는 기능을 저희 캠코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은행 가서 돈 못 빌리는 기업이 캠코 오면 빌릴 수 있다 그겁니까?
그 정상적인 수단은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모든 은행 대출 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여러 몇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적용을 시켜서 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건 뭐 알아보자 들어보자 하실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캠코가 무슨 일 하고 있나 뭐 궁금하게 들으실 텐데 예. 그럼 캠코에서 빌려주는 대출 상품 예, 예.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최근에 조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DIP 금융이라 그래가지고 DIP DIP 금융. 금융이라 그래가지고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거나 예. 회생 절차를 졸업한 기업들의 신규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금융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 자세한 얘기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동산을 담보로 해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예. 저희가 동산담보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저희가 최근에 중소기업의 신규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생 절차 진행 중인 기업이나 회생을 막 끝낸 기업한테는 돈 빌려주는 거. 예, 예. 그게 이제 사람으로 치면 입원했다 나오는 거죠. 병원에. 그렇습니다. 예, 예.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럼 회생 절차를 거쳤을 텐데 예, 예. 회생 절차를 거치고 졸업하면 그때부터는 정상 기업 아닙니까? 이게 정상 기업인데도 저희가 이제 회생 절차라는 게 기업이 예. 이제 운영을 하다가 매출이 적게 발생하든가 다른 무슨 요인에 화재를 발생하 이런 요인에 의해 가지고 기업이 부채가 많아지고 예. 그렇게 되면 존속하기 어려워져 법원에다가 그 이제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이게 더 이상 존속 가치가 없다 그러면 바로 파산 절차를 들어가는 거고 예. 그렇지 않고 이게 좀 더 몸집을 줄여주면은 예. 이게 회생할 수 있겠다 판단하면은 그 회생 개시를 해가지고 채권자들을 불러 모아서 채무 조정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게 예전에 법정 관리라고 불리던 거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겁니까? 그렇죠. 이름 예. 바뀐 게 회생 절차예요? 예, 회생 절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게 되는데 그러게 하면 이제 좀 조금이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권을 좀 채무를 좀 줄여서라도 예.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 채무를 줄여주면은 몸집이 가벼워지면 이 기업이 다시 활동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몸집을 가볍게 해가지고 졸업을 시켜서 활동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회생 절차를 들어갔을 때 이력 때문에 기존 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위험부담이 있다 해가지고 안 해주죠. 안 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예. 저희가 캠코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캠코에 이제 그 기업 지원 금융 주식회사라는 거를 내부 자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말씀드렸네요. 은행 가는데 대출 안 해주면 다 캠코에서 해주는 건 아니지만 회생 절차를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안에서 심사해서 캠코가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돈으로 해주십니까? 저희가 채권 발행해 가지고 캠코가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예. 이거 해오신 지는 좀 오래됐어요? 이 사업은?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거는 2019년 12월부터 제도를 만들기 시작해 가지고 예. 본격적으로 지원해 주기 시작한 거는 작년 2020년 작년 4월부터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에는 돈이 없고 은행들도 잘 안 빌려주고 예. 기껏 회생 절차는 거쳐서 마무리했는데 그럼 뭐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또 다시 문 닫고 하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은행도 이제 안 도와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심사를 받아서 해주시는 거겠죠? 심사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는 해주고 또 어디는 좀 못 해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뭐 객관적인 기준을 잡고 있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신청할 결격 사유가 있게 되죠. 결격 사유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결격 사유입니다. 뭐 세금이라든가 보험료를 안 내고 있는 기업은 저희가 이제 뭔가 연체 중이면 안 되고 사전에 이제 결격 사유로 빼고 그다음에 사행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나 공공 부분이 직접 운영하는 업종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빼고. 제한 업종으로 빼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업종들을 이제 자가 진단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은 저희가 이제 서류를 하고 현장 실사도 하고 그다음에 회계 기관하고 전문적인 평가도 하고 네. 그런 걸 거쳐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회생 기업 지원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보통 은행 가서 대출해달라고 하면 이분들이 갚을 능력이 되나 이제 보통 그걸 기준으로 볼 텐데 예. 캠코는 그것보다는 이걸 살려냈을 때 뭔가 도움 좀 되거나 일자리가 생기거나 하는 거라면 좀 리스크를 안고 해주는 그렇습니다. 것 같군요. 예. 그러다 보니 좀 떼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은 제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서 제가 예. 계속 뭐 모니터링을 하고 작년부터 있습니다.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돈 그만 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덕분에 잘 썼습니다. 성공했네요. 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까? 예, 최근에 한 두 가지 정도 그 사례가 좀 나타나 가지고요. 예. 예를 들자면은 한 가지 사례는 이제 침구용 매트리스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었었는데 이 기업도 2018년도에 그 공장에 갑작스러운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그 회생 절차 들어가서 예. 회생 절차를 종결을 해서 이제 정상으로 왔는데 이거 하고 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고 그래야 재료도 사고 할 텐데. 네, 그래서 저희 캠코 찾아와서 캠코가 저희가 이제 낮은 금리로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 줬고 그 이후에 이제 경영이 이제 영업 구조가 개선되고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하고 네. 공동 개발도 하면서 안전이 정상화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수상용 레저 용품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이 국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이제 다른 신제품을 하는 쪽에 자금을 많이 투여하다 보니까 경영이 갑자기 이제 그게 판로가 안 좋아지고 하니까 나빠져 가지고 예. 여기도 회생 들어갔다가 회생 졸업을 했는데 또 마찬가지 이제 신규 자금 조달이 안 돼 가지고 저희하고 저 얘기를 해서 지원을 해줬더니 잘 바로 살아나더라. 그럼 작년 말 금년 초부터 이제 흑자도 나타내고 그러면서 잘 된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나 나갔어요? 대출은 그런 대출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 70개 기업에다가 한 516억 정도가 500억 금년 정도. 7월 정도까지 실적이 대략 한 반올림하면 10억 정도 예. 돈 빌려주시네요. 네, 7, 8억 정도 평균적으로 제가 20억 이내에서 주는데 기업이 수요를 봐가지고 주다 보니까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뭐 7, 8억 정도가 나간 것 같아요. 무이자? 아닙니다. 이자는 저희도 그냥 자금 조달을 해야 되니까 예. 캠코가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있고 캠코체는 요즘 금리 얼마나 해서 그래도 빌리세요? 저희가 뭐 한 1, 2% 정도 1, 2% 내고 빌려서. 예. 그래서 저희가 운영 비용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네. 한 평균 한 4% 이내에서 정도 해줍니다. 대출 4%. 예. 이거는 좀 손해 볼 생각 하고 빌려주시는 그 거죠? 나중에 보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짰는데 예. 앞으로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조정을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동산 담보 대출 얘기도 좀 해보죠. 예, 예. 이게 기업들이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 담보로 돈 빌리는 거니까 캠코 찾아갈 일은 없는데 예, 예. 부동산 아닌데 이거는 좀 가치도 있어 보이니 이거 담보로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게 동산 담보 대출일 예. 거예요 아마.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동산 담보 대출할 때 기계 있지 동산. 않습니까? 네. 그 기업의 기계라든가 예. 뭐 기구 이런 것들이 이제 동산으로 될 수 있는데 보통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보면은 예. 그 부동산은 사실 25% 정도밖에 안 돼요. 동산이 한 38%도 되고 나머지가 기타 무채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 이제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활용하는 거는 거의 한 95%가 부동산이죠. 부동산입니다. 그럼 나머지 자산은 어떻게 보면 자산이지만은 예. 그 중소기업들이 대출용으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그렇고 예. 예를 들면 또 몇 가지만 더 설명해 주세요. 아 이것도 담보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게. 지금 저희는 공장의 기기라든가 설비 같은 것들을도 이제 한정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업은 뭐 지적재산권 내지는 예. 특허 이런 것도 우리는 굉장히 가치 있는 자산으로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업들이 생산해가는 재고 자산도 어떻게 보면 동산일 수 있는 거고요. 만들었다가 아직 못 팔고 못한 있는 것도 재고 재고. 자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매출 채권 있지 않습니까? 매출을 했는 채권 갖고 있으면 아직 회수 못한 것도 그것도. 동산을 볼 수 있는 건데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범위는 그 지금 기계기구로 일단 한정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나중에 매각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계기구로 먼저 한정을 해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공장에 부동산은 다 없거나 내지는 이미 담보대출 받아서 꽉 찼는데 예. 기계는 좀 있다. 예. 이거 담보로 좀 해주세요 하면 예. 해줍니까 다 아니면 어떤 심사를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는 하세요? 두 가지 절차, 저희가 해주는 게 두 가지 절차를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간 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은행들이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이제 은행이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했을 경우에 예. 나중에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실을 캠코가 매입해 주는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을 해주게 되면은 그럼 이제 은행들이 나중에 뒤에 이제 우리가 캠코가 매입을 해줄 거니까
그 대출을 늘려도 큰 부담은 없을 거 아니에요. 기계를 매입해 주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빌려준 돈 혹시 못 갚으면 우리가 갚아줄게. 우리가 대출 100%를 매입해 줄게. 사전 예. 약정을 해주면은 네네. 은행이 이제 은행은 겁낼 거 없죠. 동산 담보를 이제 대출 많이 시킬 수가 있는 게 그게 한 프로그램 하나고 예. 두 번째 프로그램은 그렇게 해줬는데 대출을 해줬는데도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갚다가 그 은행에 돈을 갚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갚다 보면은 동산의 가치도 좀 많이 남아 있고 뭐 그럴 수 또 있죠. 추가적으로 동산 매각을 하면은 네. 그 은행의 돈도 자꾸 상환하고도 여윳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운영 자금으로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캠코가 그러면 그 동산 담보로 돼 있는 동산을 직접 우리가 매입해서 재임대해주는. 알겠어요. 기계류인데 일단 돈을 못 갚으셨으니 그건 일단 갖고 오시고. 네. 그래도 돈 공장은 돌려야 되니까 월세 얼마를 받고 매입을 그 기계 다시 빌려드리겠다. 네. 그러면 이제 저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남아있는 채무 갚고 그 나머지 돈으로 운영자금을 쓰면서 공장을 돌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대기업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해서 돈 필요하면 그렇게 땡겨서 쓰기도 하고 하던데 잘하던데. 그건 민간 시장에서 부동산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예. 이거는 어려운 기업들의 어디 가도 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기계들이니까. 이것도 좀 떼일 각오하고 그냥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부실이 발생할 걸 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처음 하면서 정부 통해 가지고 손실 대비해 가지고 네. 숫자도 받았습니다. 사실 숫자도 받아서 그래서 숫자도 받아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스템이 시장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는 제가 손실을 떠나야 되니까. 그렇겠죠. 네, 요거는 뭐 많이 좀 받아갔어요? 아니면 이제 시작입니까? 이건 자산 매입하는 거는 이것도 예. 마찬가지. 이거는 거의 금년부터 시작을 한 거 있어가지고 이제 사례는 한 3개 기업 정도, 네. 3개 기업에서 이제 한 기업이? 18억 정도 받아간 게 있고요. 기계 맡겼어요, 다? 예, 다 기계 맡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맡은 기계 나중엔 결국은 이 기계 매각해야 될 텐데 그 회사 잘 안 되면 예. 야 이거 중고로 어디다 파나 이제 그게 속으로는 고민이시겠죠, 그죠? 그런 이제 시스템을 저희가 마련해 나가야죠. 나중에 매각을 할 때. 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캠코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공적 자산 처분 시스템이라고 온비드라는 걸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온비드라고. 그거는 우리 가끔 배워서 알아요. 그러니까 경매 아니라 경매하는 사이트죠. 공매, 그러니까 세금 공매. 안 내시거나 예. 아니면 뭐 국가 자산을 좀 팔아야 되겠다 할 때 수의계약하면 좀 그러니까 공정하게 팔려고 하는 이른바 온라인 경매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이죠.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캠코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올려서 매각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아니면 다른 이제 그런 기계 기구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민간 그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걸 필요로 하는 기관이 또 있을 거예요. 하기야 찾으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은행들이 좀 이렇게 찾아주고 했어야 되는 일인데 은행도 바쁘기도 하고 그 뭐 품도 안 나오는 일 갖고 하니까 그냥 안 했겠죠. 알겠습니다. 캠코라는 공기업은 이런 일 하는구나 이제 배웠는데 그러면 돈 계속 쓰기만 하네, 계속 적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기업이 꼭 흑자를 내야 좋은 기업은 아니니까 그 질문은 아닌데 캠코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손익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캠코가 저희가 뭐 적자 내지는 않고요. 돈을 어디서 보세요,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캠코가 하는 일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아까 가계 부분에 개인 채권을 은행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개인들의 채무 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개인들 중에서 아주 사정이 안 좋은 분도 있고 또 나중에 재산이 있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은행에서 못 받은 돈 싸게 사와서 캠코가 대신 받아주고 남으면 좀 남는 거고. 그렇지. 그런 데서 또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공 개발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낙후된 국유재산을 재개발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부 기관들 지방에 산지에 있는 기관들을 모아서 복합 청산을 만드는 거라든가 요즘에 한창 많이 얘기하고 있는 지방의 생활 레소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이라든가 뭐 도서관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복합 수영장 같은 묶어서 복합 개발을 하고 그런 걸 하는 거를 캠코가 주로 많이 해요. 그건 예산 투입해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도 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저희가 관리비용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수수료를 좀 받게 되죠. 그런 거 대신 지어주고 좀 수수료 나라에서 받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면서 하다 보면은 저희가 뭐 많은 수익은 못 내더라도 그래도 뭐
일정 부분 정도의 수익은 내면서 뭐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이런 일 하는 거 보면 꼭 이제 공기업이 왜 이렇게 적자 많습니까?라는 그 지적이 예, 예. 조금 좀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른바 어려운 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예, 또 그렇기는 한데 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야죠. 잘 맞춰서 예. 그냥 정부에서 그런 이제 손실되는 거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DIP 금융과 동산담보대출 이 두 가지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좀 홍보도 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오신 것 같은데 저희는 캠코라고 하는 공기업이 어떤 구조로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운영되고 있는지도 간접적으로 잘 알았네요. 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문성유 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고기 혹시 좋아하십니까?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고기인데 고기는 참 좋은데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런 동물들을 키워서 우리가 도축을 하는 것에 따른 동물 복지의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문제도 있고 우리 건강에도 꽤 좋지만은 또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고민이 많은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는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대안이 좀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요즘 식품 산업에서는 새로운 시장으로 받아들이고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바로 이 고기를 대체하는 대체육 식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죠. 로그인대 조현경 대표와 함께 대체육 시장의 트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몇 년 전부터 고기랑 똑같은데 고기는 아니야. 근데 진짜 똑같다? 뭐 이런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뭐 저도 뷔페나 이런 데 가보면 콩고기라고 해서 예. 먹어보면은 사실 거의 먹을 수 없는 수준의 고기의 저도 몇 상태. 번 실망한 적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떠올리면 사실 손이 안 가긴 하는데 네. 최근에 나오는 그 대체육 제품들을 보면 지금 시장에 찾아보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이제 그 어떤 반조리 상태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예. 저도 이제 이 제품 소개 때문에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꽤 먹을 만한 수준으로 나와 슬슬. 있더라고요. 최근 그 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체육 시장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육류 시장의 약 30%까지 성장할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이미 대체육이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 가운데에서 이 대체육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꽤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소개를 이미 해드렸던 뭐 임파서블 버거 같은 네.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이 체인점이 등장할 예. 정도로 그 햄버거이긴 햄버거인데 하지만 패티가 패티가 이 대체육으로 만든 그런 버거인 거죠. 그래서 뭐 인공 고기인데 실제로 맞아요. 동물의 살은 들어가지 않은. 네. 그래서 이제 뭐 채식을 하는 그런 분들도 먹는 그런 네. 이제 햄버거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2030년에는 전체 육류 시장의 30%, 네. 40년에는 60%를 차지할 거다라는 전망을 네.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90%가 되면 되고 10% 미만이면 미만이지 네. 어중간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이게 핵심이 결국은 적당한 가격에 정말 고기 맛 나느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당한 가격에 정말 고기 맛이 나면 네. 저라도 그거 먹을 테니까 90% 이상이 이거 먹을 거고 그렇죠. 적당한 가격이 아니거나 고기 맛이 아니면 맞아요. 뭐 10% 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마치 전기차 시장 전망하듯이 뭐 한 20년 후에는 다 전기차이거나 네. 아니면 아직도 뭐 그 전기차 타는 사람이 있긴 있대 뭐 이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아마 지금의 현재 이 스타트업이나 이 시장에서 선보이는 제품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소극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전망을 좀 그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처음에는 이 그 대체육 시장이 뭐 햄버거나 정말 고기로만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네. 최근에는 이제 사이드 제품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뭐 이런 치킨이나 너겟 그리고 뭐 과자류 예. 그리고 또 이런 샌드위치 같은 제품에도 이런 그 대체육을 활용한 제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브랜드 중에서도 뭐 이런 롯데리아나 버거킹, 서브웨이, 노브랜드 버거 이런 브랜드들에서도 네. 이 대체육을 이용한 메뉴들을 하나씩 출시를 해서 선보이고 있고요. 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대체육 브랜드 컨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는
그 마이크로 프로틴이라고 하는 아예 그 소재를 활용을 해서 네. 그 이 제품이 뭐냐면 어떤 치킨인데요. 대체 치킨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 마이크로 프로틴이라고 하는 요 소재가 실처럼 가느다랗게 생겼는데 이 형태가 닭가슴살 구조와 아주 비슷하고요. 씹었을 때 유사한 식감을 주기 때문에 닭고기를 대체하는 그런 성분으로 많이 활용을 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버거나 그런 이런 샌드위치나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체 육을 대신하는 그런 소재로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콩인데 콩 단백질이나 밀 단백질, 쌀 단백질, 그리고 어떤 식감이나 색깔을 나타내는 데에는 비트 같은 채소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고기 살의 느낌 내는 거는 채소를 가공해서 쓰는군요. 색깔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색도 약간 뭐 피색이나 빨간색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비트나 이런 채소로 활용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네. 치킨이 그러니까 뭐 가슴살로 만든 치킨 너겟도 알고 보면 닭고기 하나도 안 들어간 인공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맛도 그렇고 영양도 그렇고 뭐 예전에는 실제 맛을 보면 막 퍼석퍼석하거나 그리고 이제 이게 콩으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콩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거였기 때문에 나요. 네. 그래서 대체 육이라고는 하지만 육 같은 느낌은 없었는데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이게 대체 육인지 정말 고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비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뭘 좀 집어넣군요. 그러니까 야, 요거 넣으니까 진짜 고기처럼 되네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발명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간에서는 이제 그 뭐 콜레스테롤이나 트랜스 지방은 없지만 예. 동물성 단백질에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여전히 좀 있다. 그리고 이제 가공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고기처럼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인공 첨가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대체육과 고기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식물성 고기가 고기 같아야 한다라는 관념을 좀 그래도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대체육 시장이 어떤 가치의 변화나 이런 걸로 같이 맞물려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치관의 변화도 같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눈높이 좀 낮추자는 네. 네. 야, 어떻게 고기랑 똑같니? 열심히 만든 거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만든 거니까 먹자. 네. 그리고 이제 대체육 시장으로 계속 가야 하는 이유가 네. 어떤 친환경,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뭔가 환경 오염에 이 가져온 그런 뭐 이 피해다라는 얘기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뭔가 지속 가능한 어떤 그 단백질을 계속 섭취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고기를 정말 그 동물성 고기 말고 네. 바꿀 수 있는 대체육 시장을 바꿔야 되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성분도 여기 고기에는 보통 아미노산 많이 들어있어서 네. 이제 의료계에 있는 분들도 고기 많이 드세요 하는 이유가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성분까지 같지는 않죠. 맛을 많이 비슷하게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이제 최근에 그 등장하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 성분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그런 비슷하게 것도? 이제 맞춰가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최근 그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체유 기업이 있는데요. 대체육? 예. 우유입니다. 우유. 예, 네, 예. 보통 우리가 대체유 시장하면 우유를 대신하는 그 유제품을 많이 떠올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두유나 또 아몬드 우유 이런 거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미국에서 최근에 그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그 한 회사는 네. 그 진짜 우유랑 똑같은 맛과 영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체유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유랑 흡사하게. 네. 전혀 우유와는 관계없는 재료로 만든 건데. 그 우유에 들어있는 유청 단백질을 발견을 해낸 건데요. 이 회사가 퍼펙트 데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예. 근데 이 회사에서 발견한 그 대체유 제품은 그 하나의 어떤 그 마이크로 그 플로라라고 하는 성분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성분이 그 트리코더마라고 하는 일종의 미생물이에요. 그 이제 이 미생물 총을
그 유청 단백질,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우유 네. 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요 성분을 가지고 이 옥수수 당분을 영양 성분으로 해서 예. 이 발효를 시키게 되면 우유 아. 안에 있는 똑같은 유청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번식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우유를 아. 만들어내는 그걸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동물의 젖을 통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소가 없이 우유를 만들어내는 그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는 소 없이 정말 우유 그 소의 젖에서 추출한 우유와 네. 똑같은 색깔도 똑같고 성분도 똑같고 영양도 똑같고 맛도 똑같은 그런 우유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다. 와, 그럼 소를 안 키워도 젖소를 네. 안 키워도 우유가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 마이크로플로라라고 하는 이 미생물 총을 가지고 그 옥수수 당분과 그다음에 발효를 통해서 우유를 만들어내는데요. 예. 이 회사는 직접 우유를 생산을 하기는 하지만 우유를 직접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유를 가지고 원료로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만들거나 예. 케이크를 만들거나 과자를 만들거나 우유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낸 회사들에게 B2B로 영업을 해서 우유를 원료로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이 영업을 네.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미국에 있는 많은 브랜드들과 제휴를 해서 지금 현재 약 5천 개의 제품군으로 예,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유하고 맛이 똑같고 영양도 비슷하다. 네, 맛과 영양, 그다음에 색깔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유 알러지 있는 분도 있고 소화 잘 못 시키는 분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유의 맛과 영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우유 알러지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 분들이 이 회사가 만든 우유를 먹게 되면 똑같은 우유 알러지의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 네. 그래요? 네, 우유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오. 이 우유를 마시면 안 된다라는 경고문도 야, 같이 알러지 없는 있습니다. 분들은 진짜 믿을만한데 알러지도 네. 진짜 생긴다는 거 보면 진짜 우유인데라고 오히려 신뢰를 하겠네요. 네, 그렇죠. 아, 저도 언젠가 저도 우유 뭐 잘 마시는 편인데 이게 사실은 사람 때문에 생산하는 게 아니라 송아지 먹으라고 어미 소가 만드는 젖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우리 인간들이 뺏어 먹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바람에 오히려 송아지들은 우유 못 먹는다. 네. 그런 얘기 듣고 생각해 보니 그러네. 되게 죄책감에 시달렸던 적이 있어요. 차라리 그 고기를 먹는 건 덜 죄책감인데 네. 송아지 먹을 걸 내가 뺏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대체 유육과 대체 유유 시장을 보면서 미래에는 우리가 고기, 우유, 생선 이런 단어는 네. 좀 사라지고 동물의 젖, 어류 이런 게 이제 음식의 재료가 아닌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남을 가능성이 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라고 하면 이게 음식의 하나로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이제는 그냥 그 동물원의 동물처럼. 네, 그렇죠. 이렇게 먹는 어떤 음식의 재료가 아닌. 그럼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 코뿔소 숫자와 네. 한우의 숫자가 비슷하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고기는 이제 뭔가의 어떤 만들어서 먹는 고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즉 이러다 보면 이제 대체육 시장도 늘어날 거고,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실제로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를 기르는 농가들 숫자도 줄어들겠죠. 시장이 뭐 계속 팽창하지 않는 한 줄어들 텐데, 문제는 줄어들다 보면 산업이 축소되니까 네, 지금은 소를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 기를 수 있는 게 사료도 대량 생산하니까 싸고, 네, 뭐 목초지 같은 경우도 뭐 대량으로 공급할 수도 있고 하니 뭔가가 되는데, 요즘 예를 들면 뭐 여우고기 이런 거 되게 비쌀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거 왜 비싸니라고 물어보면 야, 이거 기르려면 특수 사료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그런 거 없는 거야 일 텐데, 앞으로 이제 소나 돼지도 슬슬 그렇게 시장이 축소되면 그렇게 되다 보면 대체육은 아직은 못 만드는 나라에서 소나 돼지가 갑자기 생산 원가가 높아지면 이분들은 야, 고기 먹기가 잠깐 더 어려워지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생선도 있습니까? 혹시 대체 생선? 그건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 네슬레는 완두콩과 오일 성분으로 만든 식물성 참치를 네. 출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미 그 이제 그 3D 프린터로 식물성 연어를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미국의 굿캐치 푸드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식물성 참치
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예. 오스트리아의 그 레전더리 비쉬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식물성 연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생선은 그럼 뭘로 만들어요? 그 재료가 뭐예요? 생선도 마찬가지로 그 원료나 콩으로 성분들은 합니까? 콩을 아, 가장 많이 사용을 콩. 하고 있고요. 예. 그 식감이나 이런 거는 젤라틴을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D 프린팅을 통해서 어떤 식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배합하는 원료로는 제일 네.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음식의 3D 프린팅 재료로는 젤라틴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단백질을 이 형상화하는 데에서는 콩, 그다음에 쌀 단백질, 네, 귀리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그 최근에 가짜 성게알을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네. 성게알 일본인들 좋아하죠. 네, 그래서 식물성 기름과 콩을 원료로 해서 세계 최초의 가짜 성게알, 가짜 우니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어떤 생선 업계도 이런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콩으로 만들어야 되면 네. 콩 농사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 네, 아마도 그래도 콩을 좀 적게 길러도 될 거예요. 우리가 소고기 먹으려면 네, 그들에게 사료를 줘야 되는데 그 사료 성분이 콩 옥수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콩 1kg으로 그럼 소에게 먹이면 소는 도대체 고기를 몇 g이나 만들까 하면 대략 한 8분의 1이나 한 10분의 1 만든다고. 한 100g이나 150g 정도. 네, 근데 이제 콩 1kg으로 가짜 고기 대체육을 만들면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나올지 한 1kg 나오면 좋겠는데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네. 이것 때문에 콩을 더 많이 농사를 지어야 되면 역시 또 땅을 막 개간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소를 그 경작하는 키우는 분들이 이제 네. 콩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우리가 닭고기를 많이 먹는 게 다행인 이유가 네,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사료를 고기로 전환시키는 그 효율이라고 하나요? 그게 굉장히 높답니다. 네, 그러니까 사료 2kg 먹이면 닭고기는 거의 뭐 한 1kg, 1.5kg 정도 살을 찌운대요, 본인이. 거의 그러니까 사료를 살로 바꾸는데 소가 그게 제일 연비 떨어진다고. 그래서 맛있나 봐요. 네. 그렇군요. 로그인기 조현경 대표와 함께 최근에 대체육 시장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점점 맛있는 고기들이 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청취자 중에 윤용원 씨께서 아마 낭농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미소가 생산하는 우유를 송아지가 다 먹었고 딱 그 정도면 됐는데 그동안 많이 개량이 돼서 젖소들은 우유를 굉장히 많이 생산한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리터 이상 나오는데 송아지는 많이 먹어봐야 한 3, 4리터 먹으면 된다고. 뺏어 먹는 건 아니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